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인환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 모시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만 한편으로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일 큰 현안이고 화두이고 아마 TV 뉴스나 또 나머지 다른 토론회에서도 많이 보셨을 걸로 압니다. 사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이 일을 주최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사위원회, 특히 일제시대 과거사위원회를 만 4년간 이명박 정부 2년, 박근혜 정부 2년을 사실 수습을 한 다음에 제가 그만두고 나와서 일말의 책임감이랄까요? 또는 진상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발제를 맡게 됐습니다. 편의상 제가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 관계 때문에 제가 원고를 쓰고도 보니까 제가 읽는 데만 해도 1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굳이 이렇게 길게 서술을 한 이유는 각종 특히 청와대 조국이라는 경제수석부터 시작해서 정부 여당부터 그 다음에 반일 종족주의라는 최근에 그 책까지 나왔습니다만은 아주 극과 극의 프레임 속에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지요. 어느 프레임에 갇히느냐가 사실 역사전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그 프레임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자료, 가장 중요한 자료는 우리 대법원 판결이라든가 그 다음에 65년도 한일협정 그리고 그 뒤에 또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하면서 정부에서 몇 차례 발표한 공식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그 견해를 둘러싸고 아마 플로와 계신 분들이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해결할 의지가 없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용을 해서 특히 내년 총선 국면 그리고 대선에 들어가면 가장 첨예한 반일 감정을 친일 프레임으로 묶어서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득표 전략을 할 게 뻔하기 때문에 저는 해결 방안이라고 했지만은 문재인 정권에서 해결될 걸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퇴진한 이후에 다시 우리 애국 진영에서 정권을 잡는다면은 그때 오히려 해결 방안을 저는 미리 제시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한번 자료라고 생각을 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어진 시간에 짧게 요약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과거 우리 한일 관계에는 특히 역사 문제를 강조했습니다마는 오늘 김용삼 대기자께서 반일 감정의 역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하실 것 같고 경제 문제도 한일 관계 일의대수라고 하죠. 의대, 옷띠가 굉장히 얇지요. 가늘지요. 한일 관계를 일본 사람들은 일의대수라는 표현을 아주 즐겼습니다. 가장 지정학적으로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정치 경제 문제가 일의대수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특히 경제 문제는 또 나머지 두 교수님이 하시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당연히 법률과 제가 위원장으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 말씀드리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한일 갈등, 한일 관계 악화 배경은 아까 우리 사회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역사 문제입니다. 우리 한일 간의 과거를 둘러싸고는 전쟁과 평화라는 프레임, 일본은 침략국에서 특히 우리 한반도, 한국의 입장에서는 영원히 침략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는 흔히 그러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한 번도 외국을 침략한 적이 없다는 걸 평화를 자랑으로 삼죠. 과연 그것이 저는 타당한 말인지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상대국은 일방적으로 전쟁국가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평화만 사랑하는 국가라고 아예 처음부터 규정이 되어버리니까 타협 자체가 불가능하죠. 거기다 민족 감정, 특히 최근에 와서는 역사수정주의라고 합니다만은 사실 65년도 일본에서 역사수정주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65년도 한일협정 당시만 해도 한국과 일본의 GDP를 비교하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건 10배 차이가 났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10배 정도 쉽게 말하면 잘 살았죠. 수치적으로 뭐 9배, 8배, 9배라고 다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어느덧 65년도 한일협정 이후에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 와서 지금 젊은이들이 소위 세대교체된 눈으로 볼 때는 일본도 막상 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좁은 집에서 보글보글거리고 사는 모습 보니까 어느덧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 반면에 일본에서도 그동안 전후 청산한 이후에도 굳이 한국에서 그렇게 사죄를 나름으로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끊임없이 일본 입장입니다. 끊임없이 사죄하라 사죄하라니까 일본에서도 피로감을 젊은이를 통해서는 혐한 감정으로 굉장히 느껴지게 됩니다. 가까운 나라면서 일본 입장에서는 또 혐한 그 감정이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하면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중국보다도 한국에 대한 나쁜 감정이 크게도 나타나는 것도 참 이 한국 간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역사 수정주의가 극우화되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역사를 미화한다는 표현까지도 할 정도로 일본 유신회라고 유명한 예전에 동경 도지사였던 사람을 중심으로 다 최근의 경향이죠. 거기다가 지금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을 해서 전쟁도 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까지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본의 사죄를 이야기했습니다만 벌써 10년 전입니다. 93년도에 와서 고노 그 당시 관방장관이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서는 아주 명백한 표현으로 군대가 개입을 했고 사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2년 뒤에는 일본의 전쟁 범죄 식민지 지배에 대한 폭넓은 사과가 여러분 알다시피 무라야마 사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아베가 있는 자민당이 아니고 무라야마는 당시 일본식 표현을 하면 그 진보 정당에 속하는 사회당이었죠.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라 고노다마를 발표한 위안부를 강제동원에 대해서 최초로 사과를 한 고노 요헤이의 장남이 지금 아베 총리 외무대신을 맡고 있는 고노다로입니다. 그럼 이 고노다로는 그 아버지하고는 또 정반대의 입장에서 지금 한일 외교 관계를 이렇게 경제 문제까지 확전되고 있는 편이죠. 뭐 그 정도 배경만 말씀드리고 자료는 9페이지부터 제가 한 36페이지까지 제 자료입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특히 일본 정부는 최근에 6월 말 또 7월 초부터 실시된 경제 무역 규제 조치가 사실은 한일 관계 과거사 판결과는 관련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말하지만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역사적으로 볼 때도 2018년 작년의 대법원 판결은 그 전에 2012년도 대법원 판결을 한 번 더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 사이에 6년이라는 세월이 끼어 있죠. 그 6년이라는 세월 때문에 사법농단이 재판 거래니 해서 사실 우리나라 입법행정사법도 국익이나 큰 의미의 공익 위에 있을 수는 없지요. 법관의 양심, 사법부 독립도 결국은 국익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우리 문재인 정권이 바로 이 과거사 문제에 관한 재판을 다만 아까 말한 6년이라는 세월 동안 재판 안 하고 미루었다는 핑계를 가지고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법농단의 주역으로 해서 구속을 하고 마침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뭐 보석으로 또 풀렸다고 합디다마는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일본이 6년 전부터 저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 사이에 뭐 결정타가 뭐 과거사에 관한 재판 농단이라고 하지만은 그 사이에 한일 위안부 합의가
그 박근혜 정권 2015년 연말에 정말 우여곡절 끝에 가장 극우라고 하는 아베 정권과 또 나름으로 우리 민족 진영에 있는 우리 박근혜 정권 사이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극적인 타협을 이루었는데 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자 그거조차도 백지화시켰지요. 아시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가 최초로 정부 예산으로 우리 돈으로 약 100억 원 이상을 내놓은 위안부 재단이었습니다. 그것을 해산시키고 무효화 조치를 하는 것도 아마 일본 정부를 굉장히 자극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돈의 집행 내역을 보니까 약 절반 정도는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1인당 약 1억 원씩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본 보고 그 돈을 다시 돌려줄 테니까 가져가라니까 일본이 쉽사리 또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과거사에 관한 문제가 누적된 게 아마 최근의 사태로 나타났는데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은 제가 자세히 적었기 때문에 뭐 핵심만 말씀드리면 65년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우리 강제동원 소위 피해자 문제가 해결되었느냐가 쟁점이죠. 근데 우리 대법원은 여러분도 오해하지 않아야 될 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사 13명이 전부 마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재판 때 전원일치로 판결을 했습니다만 이 강제동원 판결은 전원일치가 아닙니다. 적어도 5명 정도는 65년도 한일협정 속에 5명 정도 대법관은 지금 현재까지도 협정 속에 피해자 끌려가서 고생을 한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포함되어 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비록 소수지만. 그 중에 특히 2명의 대법관은 이 사건 소송 자체도 우리 대법원에서는 할 수 없다는 기각 판결까지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는 특히 조국 민정수석은 최근에 그젠가요? 여러분도 보셨죠?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친일파라고 당장 이렇게 딱 올가맸죠. 그러면 소수 의견을 제시한 대법관이나 이 판결은 12여 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1심, 2심 다 우리나라 피해자가 진 사건입니다. 그러면 1심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판사들도 전부 친일파란 이런 규정이 되죠.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몰고 나가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이 정권 하에서는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그 판결 내용조차도 그런데다가 그 다음 또 청구권 협정 내용도 제가 10페이지 이하에 아주 자세히 적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는 게 옳을지 제가 밑줄 친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하면은 이 청구권 협정 이름 그대로 청구권이죠. 이 청구권 협정이라는 것은 65년도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채권 채무 관계를 속된 말로는 전부 포함해서 청구권이라는 이름으로 총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 해서 약간 모호한 표현을 합니다만 일본은 여기에 따라서 더 이상 최종적으로 완전하니까 더 이상 하지 마라. 한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청구권은 남아있다는 게 지금까지의 쟁점이었죠. 그래서 이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는 다시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 노무현 정부 당시에 청구권 협정 문서 공개가 또 우리 국가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감추느냐? 대일 구력 외교다 여러분 알지요? 특히 이명박 대통령도 젊은 시절에 한일회담 반대 나서고 했다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호라든가 그때는 아마 비상계엄까지 아마 비상계엄이었죠. 계엄령까지 선포를 하면서까지 대통령께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어렵게 한일 협상을 성공시켰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정부나
저는 소위 진보를 주장하는 좌익 정권에서는 그 자체를 65년도 한일협정 자체를 5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저는 무효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65년도 협정뿐만 아니라 그 위에 올라가서 48년도 이승만 정부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수립된 그 자체도 부정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65년도 한일협정도 없애버리게 되면 그 전 정권조차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판결 선고 전까지 경과만 살펴보더라도 사실은 이 판결도 참 집요한 판결입니다. 피해자들이 이 소송은 일본에서 시작을 했죠. 일본에서 시작을 했다가 일본 1심, 2심 대법원에서 다 치고 다시 한국에 와서 1심, 2심 지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그 과정이 보통 17년, 12년 걸렸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뒤에 이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 세력들은 사실은 민변의 중요한 세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애국 진영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17년 동안 20년 가까이 이렇게 뒷바라지 줄 법조인들이 과연 얼마가 될지 거꾸로 저는 또 반성도 해보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우여곡절 끝에 1억 원씩 배상을 하라 또는 1억 5천 배상하라 지금 2단계까지 갔습니다. 여기서 또 해결의 어려움이 드러나는 점이 지금 소송을 해서 1억 배상 판결을 받고 1억 5천을 받은 분들은 전부 일제시대에 끌려갔다가 생존한 분들입니다. 이 생존한 분들이 제가 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때는 사망자 기준으로 2천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2천만 원을 지급을 하고 생존자들은 부상장애 등급에 따라서 3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로 등급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벌써 끝낸 부분이죠. 그래서 생존자 부분은 의료지원금을 중심으로 연간 80만 원을 돌아가실 때까지 국가에서 연금식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물론 1억에 비해서는 적지요. 그런데 만약 이 판결을 그대로 일본이나 우리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걸 바탕으로 해결을 하자면은 사망자 2천만 원은 어림도 없지요. 살아서 돌아온 분한테 1억을 했으니까. 저는 이것도 다시 우리 과거사를 정리하는 데는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우리 법원에서 정말 여기서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만은 제가 이런 표현하면 또 친일파라고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이 정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신고를 받아서 조사한 피해자가 일제시대 강제동원 피해자가 22만 명입니다. 22만 명에 대해서 1억씩 보상을 하라고 하면은 22조 원입니까? 220조입니까? 얼핏 계산도 잘 안 되네요. 22조. 22조입니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벌써 이걸 확정이 되어 버렸으니까 이게 기준이 된다면은 앞으로 한일 간의 외교적인 협상, 정치적인 협상조차도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이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과연 강제냐 아니냐가 또 우리 역사학계에서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죠. 일제시대는 36년간의 지배, 식민 지배는 우리는 당연히 불법이라고 합니다만 일본 입장에는 당연히 한일 협정, 굴욕적인 한일 협정이지만 어쨌든 전쟁 없이 양국 간에 협약을 해서 한국을 식민 지배를 했기 때문에 불법성을 지금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죠.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전쟁으로 일본의 나라가 뺏긴 나라가 아니죠. 중일전쟁, 청일전쟁 같은 한일전쟁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여기서 또 비극이 시작되는데 결국은
여기서 비롯된 문제 때문에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이 패전국이 됨으로 해서 우리 한국은 성전국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그냥 해방을 한 게 아니라 해방을 당한 꼴이 국제법적으로는 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일관계 청산 문제가 차라리 2차 대전 당시 성전국이냐 패전국이냐로 해결하면 간단할 수 있는 문제를 우리는 식민 지배국에서 피식민지국, 그러면 성전국 중에서도 영국, 프랑스, 미국도 2차 대전 때까지 나름으로는 식민지를 경영하고 있었죠.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데는 인도 또 동남아 다 유럽의 식민지였죠. 그런데 똑같이 우리 한국과 일본에도 그 기준에 넣으면 결국 전쟁에 의해서 성전 패전으로 구분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아주 어중간한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또 함부로 불법적인 침략을 한국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배상해 주지 못하는 논리가 그래서도 생깁니다. 한국에 대해서 또 배상을 하게 되면 동남아, 심지어 태국, 필리핀, 타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푸아 뉴기니, 팔라우 이렇게까지 일본이 최대의 강력이 넓었을 때는 동남아 전체를 지배를 했죠. 그걸 지금 다시 뒤집어 버릴 때는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대만을 포함해서 중국 난징 학살 사건은 지금도 중국에서는 피해자가 30만 명이라고 하죠. 난징 학살 사건. 근데 중국은 다나카 수상 당시 북동이 한중 수교 정상화를 할 때 공동 발표문 제5항에 보면 중국은 일본에 대한 전후배상을 포기한다는 표현이 명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중국은 일체 일본에 대해서 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만약 우리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에서 불법적인 피해 보상으로서 최소한 1억을 바탕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일본 정부의 딜레마도 또 다른 나라에서 다 들고 일어날 때 왜 한국만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면 또 똑같은 딜레마에 빠진다는 것도 우리는 한편으로는 또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은 알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친일파라고 또 손가락질 당할 그것도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만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럼 조금 넘어가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이하 강제동원 재판과 관련한 일본의 동향과 우리 정부 대응. 사실 일본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 판결과 위안부 소녀상 문제, 또 위안부 협상 파기, 특히 최근에 와서는 우리 진보를 자처하는 좌파에서는 위안부 소녀상 갖고도 부족하여서 위안부 말고 강제동원 노동자상까지 만들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부산에서는 강제동원 노동자상을 일본 영사관 앞에 세우려고 하다가 또 그게 문제가 돼서 또 시끄러웠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울산에도 만들고. 저는 위안부 상할 때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위안부 노동자상을 계속 끌어내는 이유는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지금 미국에도 그렇죠. 미국에도 위안부 기린비 유엔부터 이렇게 끌고 나갈 때 제일 핵심은 위안부 기린비에 나와 있는 뉴욕과 뉴저지 주의 그 기린비 비문에 보면 일본군 위안부의 숫자를 20만 명이라고 적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결과 지금까지 여가부에서 위안부로 등록된 사람은 240명입니다. 과연 이 팩트의 차이에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하면서 군대 위안부 숫자를 조사를 할 때 우리 극단적인 학자들은 위안부 숫자를 20만 명에서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해방 당시 국민이 숫자가 2,500만 명인데
그럼 20만 명, 60만 명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이런 계산법을 동원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전 중국하고 동남아 지역, 필리핀 이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 점령했을 때 일본 군인 숫자, 일본 군인이 한 달에 한 번쯤은 욕정을 풀어야 되니까 그 숫자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서 위안부 숫자가 된다고 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 그러니까 또 일본 정부에서는 인정할 리가 없죠. 우리는 무조건 숫자가 많은 게 좋은 줄 알았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제일 지금 항의하는 부분이 위안부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할 때는 팩트에 기초로 해서 숫자를 팩트를 가지고 하자 이렇게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20만 명이라는 그 숫자를 전혀 양보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30페이지에 그 부분을 썼고요. 그 다음에 30페이지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강경 대응. 이렇게 강경 대응한 부분은 아까 일본의 우파적인 경향은 제가 29페이지 썼는데 읽기는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들어와서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반일 감정의 극대화. 저는 이것도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을 때 한일 관계가 일본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또 프레임을 씌울 때는 또 벗어나기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또 외환 위기가 오거나 우리 경제가 안 그래도 포퓰리즘적인 문재인 정권의 재정 경제 정책으로 안 그래도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우는 아이 뺨 때리는 격으로 일본이 이렇게 했으니까 바로 일본 때문에 망했다. 그럼 문재인 정권이 이 기조를 바꾸겠습니까? 이게 제대로 정상화되면 또 핑계댈 게 없겠지요. 저는 문재인 정권은 정상화 자체를 기대하지 않는 걸로 오히려 보인다고 봅니다. 여기 31페이지 한국 국민의 반일 감정과 정치라고 최근에 7월 18일 엊그제 뉴시스 보도를 제가 적었습니다만 이렇게 문재인 정권에서 일본에 대한 강경 대응을 하니까 놀랍게도 국민 여론이 지지도가 올라갑니다. 4% 올랐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전철에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오늘 7월 22일자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문재인 정권이 대일 강경 발언을 하고 강경 대응을 하니까 지지도가 더 올랐대요. 드디어 52% 돼서 문재인에 대한 반대 의견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더 올랐다는데 이 여론조사가 있는 이상 문재인 정권이 태도를 과연 바꿀 것인가 막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해결 방안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해결 방안으로 일본에서는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내세웠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우리가 정권이 바뀐다고 하면은 저는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안부 협정이 있을 무렵에 최초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위안부에 관해서 한일 간의 협의를 하라고 판결을 내린 이후에 그때는 우리 정부에서 거꾸로 일본 정부를 향해서 협의를 하자, 중재를 하자 우리 정부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일본이 지금하고 정반대로 거부를 했습니다. 협의도 안 하고 그냥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제동원 문제에서는 거꾸로 일본에서 제3자 중재를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정부가 정말 자신이 있다면 왜 회피를 합니까? 저는 오히려 제3국 중재를 받아들여서 제3국 중재가 이렇게 해서 판결이 나면은 수긍을 하면 되지요. 우리가 질까봐. 우리가 진다는 건 뭡니까? 일제강제동원은 65년도 협정에서 끝났다. 그럼 우리 여론을 오히려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거꾸로 해봅니다. 또 한 가지 희망은
위안부 문제나 사할린 동포 문제, 원폭 문제는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한일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대외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제3중재나 양국 간 외교 협의를 주장했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 반인도적인 범죄는 제3국 중재나 국제사법재판소 가더라도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대응을 하지 않았죠. 그러면 절충을 해서 우리 이길 거는 이기고 일반적인 강제동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더라도 크게 손해는 없지 않느냐. 저는 오히려 이걸 받아들이는 것도 이거 받아들이자 하면 또 친일파로 또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자신이 있으면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36페이지에 독일의 경우 독일은 패전국이라는 걸 읽으실 때 미리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독일은 1차 대전, 2차 대전의 패전국이죠. 그 다음에 나치를 통한 전체주의 홀로코스트라는 유대인에 대한 대학살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본하고 반드시 동일한 선상에서는 둘 수 없습니다만 독일의 경우를 제가 참고로 낸 이유는 2+2라고 흔히 말하는 만약 우리가 보상이 필요하다면 보상 또는 배상이 필요하다면 한국 정부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이렇게 살게 됐으니까 우리도 도덕적인 우위 관점에서 저는 돈 이야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실제로 일본에 가서 보면 우리가 일본보다 꿀리게 살 것 없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생각처럼. 또 한류가 일본에 퍼진다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자존심을 위해서 이제 돈 이야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도덕적인 우위를 우리가 가지고 그럴 때는 우리 정부가 또는 청구권 협정 자금 무상 3억, 유상 2억을 해서 5억 불을 가지고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한전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외환은행 설립하고 그 국가기관 산업에 썼으니까 정부에서 또 일정한 돈을 부담을 하고 그 위안부 재단처럼 일본 정부도 조금 부담을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일본 기업도 하고 또 우리 포스코나 이런 기업들도 좀 할 수 있으면 해서 그런 식으로 상징적으로라도 정권이 바뀐다면은 저는 해볼 수 있는 길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 독일 사례를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중국의 남경학살 기념관에 적혀있는 문구를 36페이지에 제가 일부러 한번 따와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남경학살은 짧은 기일 내에 일본 군국주의 총칼에 30만 명 중국 주장입니다. 아직 정확한 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30만 명이 학살당한 그 남경학살 기념관에 forgiveable but unforgettable 용서는 하되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역사를 대하는 자세는 그렇다고 봅니다. 과거를 가지고 지금은 뭐 동학남까지 우리 뒤집어서 다시 파자고 하고 있죠. 과거는 알아서 잊어서는 안 되지만 용서할 수 있는 여유는 우리가 가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간단하게 한다고 하면서도 많이 시간을 오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